I got the cash in the bags. 한 남자가 차를 몰고 집으로 가고 있습니다. 집에 도착해 차고에 차를 주차하려는 순간 정체모를 괴한이 다가와 그의 목숨을 빼앗습니다. 몇 년간의 긴 수사 끝에 경찰은 마침내 범인을 찾아내지만 그는 단지 하수인에 불과할 뿐 진짜 범인은 따로 있었습니다. 저명한 법대 교수의 죽음. 과연 이 사건의 진실은 무엇일까요? 미국 플로리다주 텔러헤시. 미국 플로리다주 북부에 있는 텔러헤시는 인구 약 19만 명이 살고 있는 플로리다의 주도입니다. 플로리다 주립대학교가 있는 곳이기도 하죠. 오늘 사건의 주인공 댄 마켈. 그는 1972년 1월 9일 캐나다 토론토에서 태어났습니다. 캐나다에서 성장기를 보낸 그는 어려서부터 총명했으며 항상 최상위권의 성적을 유지했습니다. 그는 케임브리지 대학교에서 석사 학위를 취득한 뒤 하버드 대학교에서 법학 학위를 받습니다. 그리고 교직에 몸담기 전 항소법원 판사의 법률사무소에서 일하며 경험을 쌓습니다. 주변 사람들 눈에 비친 그는 완벽한 미래가 보장된 성공한 사람이었죠. 2005년 33살이 된 댄은 플로리다 주립대학교 법대 조교수로 임용됩니다. 댄은 마이애미 대학교 로스쿨에서 법을 공부한 웬디 아델슨을 만나 아름다운 사랑을 하고 있습니다. 웬디 아델슨은 댄과 같은 유대인으로 1979년 플로리다주에서 태어나 플로리다에서 학창시절을 보냈습니다. 비슷한 점이 많은 댄과 웬디는 서로에게 호감을 느끼고 진지한 만남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2006년 2월 34살이 된 댄은 웬디와 결혼합니다. 그들은 2009년, 2010년 이렇게 연년생 아들 둘을 낳고 행복한 나날을 보내죠. 댄은 이 행복이 영원하리라 믿었습니다. 2010년 댄은 종신교수가 됩니다. 그는 일에서 승승장구하며 자신의 입지를 굳혀갑니다. 모든 게 다 잘 돼가고 있어 보이는 그에게 사실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최근 몇 달간 댄과 웬디 두 사람은 별것 아닌 사소한 문제로 자주 다투게 됩니다. 웬디는 남편 댄이 마치 자기를 아랫사람 대하듯 하는 게 매우 불쾌했습니다. 잦은 부부싸움으로 두 사람의 감정의 골은 점점 깊어지고 완벽하다고 생각했던 두 사람의 결혼 생활은 조금씩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2012년 9월 정교수가 된 댄은 자신의 분야에서 더 탄탄한 입지를 갖게 됩니다. 그러나 남부러울 것 없는 삶을 살던 댄에게 생각지 못한 불행이 닥칩니다. 더 이상 결혼 생활을 이어갈 수 없다고 생각한 웬디는 이혼을 결심합니다. 그녀는 남편 댄이 출장 간 틈을 타 2명의 아들을 데리고 집을 떠납니다. 대부분의 가구도 처분한 채 말이죠. 출장에서 돌아온 댄을 맞이한 건 침대 위에 놓인 이혼 서류뿐이었습니다. 이혼 서류를 본 댄은 분노합니다. 댄은 꽤 오랫동안 웬디와 아이들이 어디에 있는지조차 몰랐는데 웬디가 자신의 어머니와 오빠의 도움으로 아이들과 숨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두 사람의 갈등은 최고조에 달합니다. 2013년 댄과 웬디의 본격적인 이혼 소송이 시작됩니다. 두 사람 모두 법을 전공하고 법 조계에서 인정받는 전문가들이라 그런지 한치의 양보도 없는 치열한 공방을 벌입니다. 특히 재산 분할과 자녀의 양육권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피 튀기는 전쟁이었습니다. 한때 서로를 아끼고 가장 사랑했던 두 사람은 이제는 철천지 원수 마냥 서로를 원망합니다. 오랜 기간 협의를 통해 댄과 웬디는 장기간의 소송을 끝내고 결국 공동 양육권으로 합의를 보지만 댄은 웬디가 두 아들과 함께 마이애미로 가서 살겠다는 신청을 금지하고 자신을 험담한다는 이유로 장모, 즉 웬디의 어머니가 단독으로 손자들을 보지 못하도록 법원에 접근 금지 명령을 요청합니다. 이 일로 웬디의 가족은 댄을 더 미워하고 증오하게 됩니다. 댄은 자신을 괴롭히던 모든 것들이 이제 다 해결됐다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생활을 시작하기 위해 노력하던 댄 앞에 누구도 예기치 못한 사건이 발생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2014년 7월 18일 금요일 미국 플로리다주 텔러헤시. 유난히도 무더웠던 여름날 아침 일찍 일어난 댄은 헬스장으로 갑니다. 잠시 후 운동을 마친 댄은 차를 타고 헬스장을 떠나 집으로 향합니다. 오전 11시 집에 도착한 댄은 차를 주차하기 위해 차고 문을 엽니다. 이때 그의 휴대폰 벨소리가 울립니다. 친구에게 온 전화였습니다. 댄은 친구와 통화하며 차고에 들어갈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집 근처에 낯선 차 한 대가 주차된 것을 발견합니다. 뭔가 수상하다고 느낀 댄은 친구에게 말합니다. 처음 보는 차 한 대가 있네.
조금 이따 한번 가봐야겠어. 댄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깜짝 놀란 댄의 친구는 야, 댄 괜찮아? 몇 번이고 댄을 불러봤지만 댄은 아무 대답이 없습니다. 소란스러운 소리에 댄의 이웃이 창문을 통해 밖을 내다봅니다. 그리고 소리가 난 곳으로 향해 달려갑니다. 그가 댄의 집 차고에 도착했을 때 댄의 차 시동은 켜져 있었고 운전석 창문은 깨져 있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살펴보니 댄이 고개를 숙인 채 가쁜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댄의 이웃은 댄! 정신 차려! 크게 소리치지만 댄은 아무 반응이 없습니다. 그는 바로 911에 전화합니다. 하지만 신고자의 말투가 워낙 차분했던 탓에 911 콜센터 요원은 댄의 상태가 그리 위급하지 않다고 오해합니다. 콜센터 요원의 잘못된 판단으로 구급차는 무려 19분이나 지나 겨우 댄의 집에 도착합니다. 현장에 도착한 구급요원과 경찰은 급히 댄을 병원으로 이송하지만 안타깝게도 댄의 목숨을 구할 수는 없었습니다. 사건의 심각성을 파악한 경찰은 더 많은 인력을 사건 현장에 투입합니다. 경찰은 먼저 댄의 집 내부를 조사합니다. 하지만 집안에 있던 기중품이나 금품은 그대로 있었고 누군가 침입한 흔적이나 다툼의 흔적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이에 경찰은 돈을 노린 범죄가 아니라 댄 자체를 목적으로 한 원한 관계에 의한 범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용의자 추적에 나섭니다. 수사를 이어가던 경찰은 댄과 전처 웬디가 사이가 매우 좋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경찰은 곧장 웬디의 행방을 추적합니다. 몇 시간 뒤 경찰은 한 식당에서 친구들과 함께 점심을 먹고 있는 웬디를 발견하고는 경찰서로 데려가 조사합니다. 먼저 경찰이 댄에게 일어난 비극적인 사건을 설명하자 웬디는 매우 놀라며 슬퍼했습니다. 조사는 약 5시간가량 이어졌고 댄과 관련된 경찰의 질문에 웬디는 당황하지 않고 차분하게 대답합니다. 이후 경찰은 웬디에게 지문 채취와 휴대폰 통화 기록, 사진 목록 등 여러가지 확인을 요청하지만 소극적일 것이라는 경찰의 예상과는 달리 웬디는 모두 동의하며 수사에 적극 협조합니다. 웬디는 전남편 댄이 자신에게 많은 고통과 아픔을 준 건 사실이지만 자기는 범인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녀는 오히려 범인이 아들들까지 해칠까봐 두려워했습니다. 처음 경찰은 웬디를 가장 먼저 용의선상에 올려두고 수사하지만 조사 과정에서 보인 그녀의 모습은 도저히 범인이라고 상상하기 힘들었고 게다가 사건 당일 그녀는 너무도 완벽한 알리바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범죄 혐의점을 찾지 못한 경찰은 웬디를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댄은 법대 교수이자 변호사입니다. 직업 특성상 그에게 원한을 가진 사람이 꽤 있을 겁니다. 경찰은 댄의 주변인들을 상대로 조사에 착수하는 한편 전처 웬디 외에 또 그와 원한 관계에 있을 것으로 의심되는 인물들을 찾습니다. 3일 뒤 한 명의 남자가 경찰의 눈에 들어옵니다. 그의 이름은 제프리 라카세. 그는 웬디의 전 남자친구로 댄과 크게 다툰 일이 있었습니다. 경찰은 그를 경찰서로 소환합니다. 하지만 제프리는 사건 당일 사건 현장에서 수백 마일이나 떨어진 곳에 있었습니다. 그 역시 명백한 알리바이가 있었죠. 그런데 그는 경찰과 이야기하던 중 이런 말을 합니다. 웬디의 가족들이 댄을 아주 싫어했어요. 그 정도가 일반적인 수준을 넘어서는 꽤 심했어요. 솔직히 전 웬디의 오빠 찰스가 의심스러워요. 아마 2013년 여름이었을 거예요. 찰스는 나와 웬디에게 댄을 어떻게 처리할지 얘기했고 약 15,000달러 정도 들 거라고 했어요. 제프리의 말을 들은 경찰은 웬디를 다시 찾아갑니다. 그러나 그녀는 찰스가 원래 수준 낮은 농담을 잘한다며 이것도 그중 하나일 뿐이라며 별 대수롭지 않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수사는 별 진전 없이 시간만 흘러갔습니다. 2015년 7월 18일 드디어 경찰은 중요한 단서를 하나 발견합니다. 사건 당일 댄은 아침 일찍 헬스장에서 운동을 하고 돌아오던 중 집 차고 앞에서 변을 당했습니다. 경찰은 댄이 다니는 헬스장부터 그의 집까지 오는 모든 경로에 있는 CCTV 영상을 확보합니다. 영상을 확인해 보니 댄이 헬스장을 나온 후부터 그를 뒤따라오는 도요타 프리우스 은색 차 한 대를 발견합니다. 하지만 해당 차량에는 번호판이 달려있지 않아 차량 소유주를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경찰은 포기하지 않고 CCTV 영상에서 단서를 찾기 위해 노력합니다. 잠시 뒤 경찰은 도요타 프리우스 은색 차량 앞유리에 하이패스 단말기가 부착되어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만약 해당 차량이 고속도로를 이용했다면
분명 기록이 남았을 것입니다. 경찰은 사건 당일 전후로 댄의 집 근처 고속도로 톨게이트에 있는 하이패스 기록을 모두 확인합니다. 그 결과 도요타 프리우스 은색 차량이 텔러헤시에서 약 700km 떨어진 곳에 있는 렌터카 업체 소유의 차량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경찰은 해당 렌터카 업체를 찾아가 해당 차량을 렌트한 사람들을 조사합니다. 임대 계약서를 확인해 보니 루이스 리베라라는 남성의 이름과 휴대폰 번호가 적혀 있었고 그 아래에는 신원미상의 휴대폰 번호가 적혀 있었는데 조회해 보니 시그프레도 가르시아라는 남성의 것이었습니다. 경찰은 루이스와 시그프레도를 가장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하고 두 사람을 조사합니다. 루이스 리베라, 1983년생, 히스패닉계로 노스 마이애미 지부에 있는 조직에 몸담고 있습니다. 시그프레도 가르시아, 1982년생으로 루이스와는 어릴 때부터 친한 친구였습니다. 두 사람 모두 전과 기록을 가지고 있었죠. 경찰은 휴대폰 위치 추적을 통해 루이스와 시그프레도가 사건이 일어난 시간에 댄의 집 근처에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또 댄의 집 부근에 있는 ATM기에 설치된 카메라에 흰색 긴팔 옷을 입고 있는 남자가 포착됐는데 그 사람은 바로 시그프레도 가르시아였습니다. 시그프레도와 루이스가 범인이라는 증거를 수집한 경찰은 두 사람을 긴급 체포합니다. 하지만 조사 결과 이 둘은 댄과 일면식조차 없는 아무 관련도 없는 자들로 밝혀집니다. 그렇다면 시그프레도와 루이스는 왜 텔러헤시까지 와서 자신들과 전혀 관련 없는 댄의 목숨을 빼앗은 걸까요? 경찰은 댄에게 원한을 가진 누군가가 사주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합니다. 경찰은 두 사람에게 가명을 조건으로 협상을 시도합니다. 너희는 법정 최고형까지 받을 수 있어. 하지만 수사에 협조한다면 가명을 받을 수 있도록 힘써보지. 내심 사형이 두려웠던 루이스는 경찰의 제안에 동의합니다. 그러면 루이스의 진술에 따라 사건을 재구성해 보겠습니다. 하루는 시그프레도가 루이스에게 괜찮은 일이 한 건 들어왔다며 댄의 사진을 보여줍니다. 여기 이 사람만 처치하면 큰 돈이 들어올 거야. 두 사람은 텔러헤시로 넘어가 댄의 집 주변을 서성거리며 그의 동선을 파악합니다. 그리고 7월 18일을 디데이로 정합니다. 7월 18일 시그프레도와 루이스는 아침 일찍부터 댄이 다니는 헬스장 부근에 숨어 댄이 오기만을 기다립니다. 잠시 뒤 두 사람은 운동을 마치고 돌아가는 댄을 쫓아 그의 집까지 따라갑니다. 그리고 댄의 집 차고 앞에서 그의 목숨을 빼앗습니다. 그리고 시그프레도는 정체불명의 여성에게 전화하더니 일은 잘 끝났어. 돈은 준비됐겠지? 라고 말합니다. 루이스의 진술이 끝나자 경찰은 시그프레도의 휴대폰 통화 기록을 조회해 그 여성의 정체를 확인합니다. 그녀의 이름은 캐서린 마그바 누아. 그녀는 시그프레도의 두 아이의 엄마였지만 그녀 역시 댄과는 어떤 연관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놀라운 사실이 하나 밝혀집니다. 2013년에서 2015년 사이 캐서린과 웬디의 오빠 찰스는 연인 관계였습니다. 찰스 아델슨, 그는 플로리다주 치과 의사입니다. 경찰은 캐서린이 사건이 일어난 뒤 찰스가 운영하는 치과에서 정기적으로 돈을 받아왔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그 어디에도 캐서린이 찰스의 치과에서 일했다는 기록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경찰은 찰스가 중간체 캐서린을 통해 시그프레도와 루이스를 고용했을 거로 추정합니다. 하지만 심증일 뿐 그의 범죄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부족했습니다. 2016년 10월 1일 경찰은 지금까지 수집한 증거를 바탕으로 캐서린 마그바 누아를 체포합니다. 재판에서 검찰은 웬디의 오빠 찰스가 동생 웬디가 아이들의 양육권을 완전히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캐서린, 가르시아, 리베라를 고용하고 10만 달러를 줬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캐서린은 모든 혐의를 부인하며 자신은 댄을 한 번도 본 적 없고 그에게 일어난 일조차 몰랐다고 말합니다. 이후 12명의 배심 원단은 유죄 10표, 무죄 2표, 10대 2로 만장일치를 이루지 못해 캐서린에 대한 판결을 내릴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재심은 2022년 5월 16일로 예정되어 있으며 현재 공범 혐의로 수감돼 있습니다. 2019년 10월 재판부는 검찰과의 협상에서 해당 사건의 혐의를 인정한 루이스에게는 유기징역 19년형을, 리베라 혼자 한일이라며 자신의 무죄를 끝까지 주장한 시그프레도에게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합니다. 2022년 4월 21일 경찰은 범죄 혐의를 입증할 핵심 증거인 녹음 파일을 확보해
웬디의 오빠 찰스 아델슨을 브로워드 카운티에서 해당 사건의 주범으로 체포해 1급 살인, 살인 공모, 권유 등의 혐의로 기소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